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캘리포니아 74번 고속도로에서 시작되어 다른 주변의 도시와 도로들로 이어진 범행들. 그럼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살인의 증거. 희생자들의 특이한 신체 일부를 공격한 범행 패턴. 그리고 긴 시간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관들의 끈질긴 사투. 과연 범인은 누구이고 그는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연세의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네, 우설록수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을 보니까 희생자들의 특이한 신체 일부를 공격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끈질긴 사투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희생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확 흘러가는 시간이 확 흘러가는 그런 게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 단위로 설명을 하면 이제 시간의 흐름이 이제 일일이 다 이제 짚어갈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그렇진 않기 때문에 희생자도 많고 또 정확한 희생자도 사실은 없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시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연세의 엑스파 이걸 진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이거 범죄자가 또 있을까 하는데 항상 이렇게 엄청난 또 피해자가 나온 연설에 막 계속 그렇죠. 나오는 게 참. 그러면 이건 몇 년도로 우리가 가야 될까요? 네, 1971년 10월 5일입니다. 32살의 이제 바텐더였던 웨인 조셉 두게트라는 사람이 이제 오르테가 고속도로 옆에서 근교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나체 상태의 변사체인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젊은 남성이 죽었고 도로에다가 유기된 그런 상태네요. 네, 저희가 이전에도 그런 유사한 사건을 봤지만 이제 그런 거랑 크게 다른 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74번 고속도로가 있는 곳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고속도로일 테고 사체 부패 정도로 판단을 해볼 때 유기된 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흐른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자한테서 발견된 정보 같은 게 있었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고 살해와 관련된 증거가 어떤 것도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이제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소지품이나 옷가지가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나체였다면 이게 살인이 아니라고 보통 그냥 살인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혼자서 그냥 옷을 벗고 거기서 누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표현을 바꿔서 살해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네네. 살해에 대한 다른 연결고리 증거로서 쓸만한 키워드라는 게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더군다나 이 고속도로 자체가 사체를 버리는 장소로도 당시에 너무 잘 알려져 있어요. 죽음의 고속도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체들 중 이제 대부분이 정말 옅게 가매장이 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사체들이 고문과 성적인 폭행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이 중에서 이 시신 하나가 발견됐다고 해서 이 시신만 살해의 어떤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시신이 나온 게 특이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70년대 캘리포니아 정말 무시무시했었네요. 네. 그러면 지금 방금 말한 그 사체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도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몇 명인지도 몰랐었고 범죄자도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얕게 가매장이 됐느냐에 따라서 자연적인 그런 풍화작용에 의해서 발견이 됐을 가능성이 가장 많으니까 그 밑을 더 파보면 또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어쨌건 다음 피해자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로부터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1972년 12월 26일 새벽 1시 45분에 한 해군에 근무하는 사람의 사체를 자동차 운전수가 발견을 했어요. 사체는 휴양지였던 롱비치 근처에 어떻게 보면 좀 구석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곳에 유기를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휩쓸려 온 건 아니고 해변가에 유기를 한 흔적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또 남성이고 해군인 걸 보면 뭐 젊은 남성, 건장한 젊은 남성이었었나 봐요. 지금 이 희생자는 어떤 식으로 살해가 된 거예요? 네, 데니엘 무어로 알려져 있는 희생자는 구타와 액살의 흔적 그리고 성기에 대한 공격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월 6일이 됐는데
18세의 남성이 월밍턴 지구에 있는 터미널 아일랜드 고속도로에서 숨져 있는 것을 또 다른 목격자가 발견을 한 거죠. 어쨌건 이 그러면 살인의 방법은 계속 지금 액살, 그렇죠. 계속 목을 조르는 네. 거네요. 도구가 따로 없는 거네요. 지금. 네. 이제 신원은 밝혀진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18살의 남성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또 5달이 지나서 2명의 희생자가 더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상한 흔적이 발견이 되는 거죠. 어떤 이상한 적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거세가 된 채로 헌팅턴 비치에서 발견이 됐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더 끔찍했다 정도로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 살해 방법이 점점 더 잔인해지고 그리고 과감해지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네. 되는데 그럼 그 이후에도 계속 살인이 멈추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살인은 멈추지 않았고요. 1974년과 75년에 이르기까지 비슷하게 살해된 사체가 여러 고속도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그쪽만이 아니라 여러 고속도로 인근 또는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이 됩니다. 범행이 확실히 계속 이어지고 냉각기도 짧아지는 것 같고 언급이 뭐 일일이 되지 않는 걸로 봐서 그 살해된 사람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건데 그 혹시 지역들이 어디죠? 캘리포니아 그 해안선을 좀 따라서 사체들이 네네.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실비치, 샌 버너디노 산맥, 라구나 비치 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해변 근교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주요 고속도로 이게 이제 주요 어떻게 보면은 발견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키워드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범인에 대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변이었다. 해변가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범행 지역이다. 뭐 이런 특징이 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좀 특이한 점인데 다른 범죄자들과 또 유사한 점은 그러니까 몇 가지 패턴으로 했을 때 고속도로. 고속도로 네. 그리고 젊은 남성을 공격했다. 그리고 손으로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 다른 무기가 있었을 거예요. 권총으로 뭔가 협박을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지금 건장한 남성에 대해서 공격을 했을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권총으로 공격을 했다면 이 사람은 좀 어느 정도 좀 보기에는 그럴듯한 외모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추적 좀 되고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리고 그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또 그러면서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범행을 추적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역시 포인트는 고속도로. 네, 저희가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고속도로는 사실 제2차 범행 지점이죠. 사체를 유기한 장소. 네, 그 지점이 그래요. 가장 중요한 그렇죠. 것일 거고 분명히 엑사를 전장한 남성한테 엑사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분명 엑사를 하기까지, 엑사를 실행하기까지의 도구적인 측면이나 어떤 이 사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게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범행은 일단 계속 이어져요. 네네. 주기도 점차 짧아지고 있고 캘리포니아 각지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담당하는 경찰들이 이 산타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보안관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찰관까지 이 미국의 경찰 시스템은 또 보안관도 있고 경찰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연쇄살인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전담반을 조직을 해서 수사를 시작해 나가죠. 그래서 이 전담반이 어바인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프로파일러 이 맨셀 패터슨 박사에게 살인범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터슨 박사가 범인을 이제 다음과 같이 좀 추정을 하는데 네네. 오랜만에 이제 또 범전능에 또 나오는 건 이제 또 소장님의 다른 페르소나 프로파일링이지만 여기서 네. 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능의 프로파일은 프로파일이 아니죠. 그냥 그렇죠. 다른 프로파일을 그냥 갖다 떠드는 건데 네. 제가 방금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를 다시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프로파일러들은 보통 그 얘기를 참 많이들 하잖아요. 살해 방법에 대해서 그게 어떤 심리였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성기를 훼손하는 심리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내가 이제 심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사회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범인은 동성에 대한 욕망이 있고 그것이 굉장히 억압된 상태로 자라났을 것이라 그게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그게 구분되지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최대한 모든 것이 다 정상범주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자기 안에서 동성애 욕망이 너무 크고 억압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성적으로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아마 진행된 게 아닌가. 그리고 살해
도구는 엑살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협박할 수 있는 다른 무기를 갖고 다녔는데 겉보기에는 그럴듯하니까 뭐 칼이나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저는 권총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고속도로나 해변 근고에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죽이고 나면 그 욕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뭐 딱히 어디 멀리까지 갈 생각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라고 생각도 드는데 점점 범행 행각을 보면 과감해지는 걸 봐서 시간이 없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현자 타임에 좀 가깝다. 현자 타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더 궁금한 건 이제 살해 이제 시간과 그러니까 시각과 시간 그 두 개를 알면 좀 더 많이 생각해볼 거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떠들어봤자 계속 틀릴 테니까. 아니 근데 정말로 맞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네네. 남성적으로 억세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이게 본인이 실제로 그렇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여성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억제되어 있는 동성애를 동성애적 그런 모습을 이제 스스로도 인정을 못하니까 인정을 못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 피해자를 여성으로 만들고 싶다는 상징적인 욕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격을 이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담반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 추적에 나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랜디 스티븐 크래프트라는 남성을 좀 만나게 돼요. 랜디 스티븐 크래프트.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했네요. 랜디 스티븐 크래프트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1975년 5월 8일에 롱비치 마리나 인근에서 해변을 돌아다니던 소년 3명이 아마 이제 좀 뭐 조개를 줍거나 하면서 이제 놀던 소년이었겠죠. 이 소년이 남성 시신의 일부를 발견을 해요. 시신이 일부를 네.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건 뭐 자세히 묘사를 하진 않겠지만 희생된 사람은 19세의 고등학교 자퇴생 키스 데이븐 크롯웰이라는 소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3월 29일에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는데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을 태웠던 차 중에 하나가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무스탕이었다 그래요. 머스탱인가요? 그렇군요. 머스탱. 네. 그래서 이 차의 주인이 랜디 크래프트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들을 쫓아나가는 과정에서 랜디 크래프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의심이 되니까. 이게 막 진짜 프로파일링을 여러 가지 자료로 해서 딱 했을 때 프로파일러가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스탱을 몰고 있었을 것이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면 머스탱은 굉장히 남성성을 드러내는 또 차잖아요. 이게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은데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근육질로 보이는 그런 차여서. 아,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군요. 이 머스탱도 굉장히 범인의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 랜드크래프트에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5월 19일에 이제 경찰의 신문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뭐라 말하냐면 희생된 사람을 카페 앞에 내려줬다. 24시간 운영하는 카페 앞에 내려줬다라고만 진술을 해요. 반면에 수사 당국은 그 진술 이외에는 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죠. 아, 그렇겠네요. 여기서 포인트는 수사가 이 랜드크래프트일지 누굴진 모르겠지만 범인에게는 위협적이었는지 그게 이제 막 신문에 뭐 수사를 한다 뭔가 범인에 대한 특정이 발견됐다 이런 식의 뭐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졌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게 범인에게 위협적이었는지 아니면 범인이 잠시 캘리포니아에 없었는지 이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건이 잠시 동안 약간 잠정기를 갖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 정도가 지난 10월 31일 이 시점을 다시 시작으로 1976년까지 연이어 다시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 사람이 뭔가 그 5개월이라는 시간이 억제되어 있었던 건지 그게 더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이 된 건지 범인이 점차 어린 소년들을 공격을 했고요. 지역도 점점 멕시코 국경 인근 지역 그러니까 멕시코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그 지역까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용의자였던 남성하고 만남 이후에 범인이 사실상 그 누군지를 모르진 않았지만 추적 자체가 어려웠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범인은 내가 잠깐 쫄았겠죠. 잠깐 쫄았다가 그리고 다시 오히려 과감해져 버리는. 그래서 어쨌든 범인의 잠깐의 냉각해 있긴 있었는데 그 이후 범행을 다시 시작했다는 건데 정말로 이거에 아무런 추적에 대해서 그런 결과나 아니면 결실이 없었나요? 이게 수사 당국이 범인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네. 이 신원불명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목격자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광고 전단도 많이 붙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진전은 없었고 저희가 이전에 존 웨인 게이시 때 얘기를 잠깐 했지만 네. 동성애에 대한 그런 것이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숨기거나 주변 사회에서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쵸, 밝히지 피해자의 않았던, 가족들이 네, 그렇죠. 그런 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건 자체는 큰 진전이 없이 1980년까지 넘어옵니다. 그래서 장소도 정말 다양해졌고 이 와중에 이제 경찰이 하나의 이제 유형을 범인에 대한 유형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유형을 파악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범인이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폭행을 가했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미 알 수 있었던 네, 부분이고 그렇죠.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죠. 추가적인 부분은 약을 먹이고 액사를 행했던 것이다. 그 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총 이 사람들도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협박을 했을까? 묶었을까? 그러면 묶었다면 총이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검출을 하다 보니까 약성분이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단서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추적을 계속 해나가기 시작을 했고 비행기, 호텔, 렌트카 이런 것과 관련된 컴퓨터 기록들을 다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하긴 총으로 협박하는 기에는 힘들었을 것 같긴 하네요. 이게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네. 그래서 마침내 그 결과로 범인과 관련된 18건의 사항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18건이나. 그런 범인 체포가 이제 드디어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 시점까지 넘어왔는데 그랬던 1983년 5월 14일 범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가 돼요. 이때 이 사람이 샌디에이고를 여행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막 이제 술 먹고 달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조수석에 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사망해 있었던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때문에 이 사람을 딱 세웠는데 옆에 사체가 있었던 거고. 사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 맥주병이 뒹굴고 있었고요. 자동차에서는 신경 안정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술 이런 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에 보면은 중간에 네. 이제 조수석과 운전자석과 조수석 사이에 뭐 있지 않습니까? 넣어놓을 수 있는. 네네 수납함이 보통 네, 있죠. 그 공간에서 1970년대 초에 여러 곳에서 이제 희생당한 사람들의 소지품들 그리고 또 다른 차의 부분에서 뭐 옷가지들 이런 게 이제 함께 나오는 거죠. 아 그걸 항상 갖고 다녔던 거야?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것들이 이제 증거니까 마침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고 명백한 증거 역시 사실은 가지게 된 거죠. 지금 잡힌 이 범인이 혹시 아까 말한 그 크래프트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확한 이름이랑 이 사람에 대한 접근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정확한 이름은 아까 말씀드렸던 랜디 스티븐 크래프트. 아 랜디 스티븐 크래프트.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보다 악명이 높진 않지만 일명 점수표 살인자, 그러니까 스코어 카드 점수표 살인자로 뭐에 대한 점수표요? 희생자들에 대한 점수표입니다. 아, 희생자들 점수표. 그러니까 이제 가끔 좀 잘못 이제 알려지고 있는 좀 나쁜 남성들이 네네. 이제 여성에 대한 점수표를 뭐 매기는 그런 사례가 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거를 이 사람은 이제 자기 희생자들한테 접목을 시킨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모든 면에서 존 웨인 게이시나 딘 코얼 이런 사람처럼 이제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어요. 당시에. 많이 이제 대조돼서 조명이 됐을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위 두 사람보다 훨씬 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사람이고요. 그렇군요. 그건 좋습니다. 그럼 랜디 크래프트, 이 랜디 크래프트 발음이 어렵네요. 랜디 크래프트, 네, 이 랜디 크래프트의 어린 시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랜디 크래프트는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1945년 3월 19일에 태어납니다.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가요? 30대잖아 그러면. 1945년. 1945년. 잡혔을 때요. 잡혔을 때. 아니, 잡혔을 때는 30대, 40대 그쯤이죠. 그쵸. 네, 30대 후반이겠네요. 70년대 초반부터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25인가요? 25부터 시작한 거지 살인은. 그렇죠. 네. 꽤 일찍 젊은 나이에 살인을 시작한 거죠. 아무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팔리라는 이제 여성과 해롤드 허버트 크래프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자녀 중에 유일한 아들이면서 넷째 아이였다 그래요. 그래서 크래프트의 부모가 와이오밍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이제 뭐 재봉틀을 돌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이 크래프트 가족 자체는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이 상당히 겸손한 가족, 이제 제 점잖은 가족 이런 평판을 많이 들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어머니였던 오팔리, 이제 오팔 크래프트는 항상 바쁜 업무의 나날에도 아이들과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힘써오는 좀 그런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반면에 아버지는 어떠한 사교 모임에도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종의 좀 거리두기를 좀 행한 셈이죠. 그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들이 거리두기를 하는 행동은 다른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혹시나 지금 이 아내가 좀 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왜 그랬을까요?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나온 건 아니라 제 이제 마음대로 생각을 해본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의 이후의 행적들을 봐도 뭐 가족에 대한 정을 표현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좀 않았던 유형 같아요. 애착이라는 걸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유형 같고 두 번째는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집에 들어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즐거움보다 밖에 있을 때의 즐거움이 더 컸던 거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급스럽게 표현했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밖에 모임에서 이제 가족들을 데려갈 경우 이러한 즐거움이 깨져버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끼부리고 다니려고라는 그렇죠. 뜻이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1948년 크래프트 가족이 다시 이사를 합니다. 또 이사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도 생산 노동자고 하니까 뭐 공장이 없어지거나 하면 이제 또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이제 캘리포니아의 미드웨이 시티라는 곳인데 이 집이 나무로 이루어진 집이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도시에서부터 이제 크래프트가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그 나이가 돼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죠. 뭐 유년기에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네요. 네, 뭐 그냥 아버지에 대한 얘기 잠깐 빼고는 아버지가 약간 바람둥이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는 외부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정도. 굳이 문제를 찾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집안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크래프트는 이제 청소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청소년기의 크래프트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야심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공화당 미국 상원 의원을 꿈꾸던 청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웨스터민스터 고등학교를 등록한 직후에 자신의 이제 가까운 두 친구와 함께 웨스터민스터 세계 업무 클럽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일종의 이제 뭔가 그런 정치 토론 그런 일을 이제 친구들과 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이점이 딱히 없는 학생이에요.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받았고요. 밝은 학생이라는 평판도 많았고 당시에 선생님과 동기들이 약간 이 사람이 동성애적 성향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여자친구들과 데이트도 하는 그런 이제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 범주 내의 모습이긴 하네요. 이 범죄자에 대해서. 뭐 심지어 이 사람의 IQ가 129 로 나와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래요. 굉장히 높은 거죠. 129면. 네. 좋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이후의 생활, 그 이후에 진학을 합니까? 네, 이 사람은 이제 대학까지 진학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클레어몬트 남성 컬리지를 등록을 한 이후에 심지어 ROTC에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 하던 중이었으니까 베트남 참전 시위라든지 뭐 대통령 선거 관련 후보 이런 정치적 활동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즈음에서부터 뭔가 좀 동성애적 성향이 점차 좀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4년에 현지에서 이 바텐더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동성애적인 성향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한다는 건 스스로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그 정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더 알아갔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라구나 해변가나 헌팅턴 해변가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게 성적인 목적을 위해서였겠죠. 그 그렇죠. 여행의 목적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범죄자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려본 거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치를 해요. 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그렇지만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버린. 그럼 이 기간에 혹시 다른 특이사항 같은 게 있어요? 네, 1966년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음란행위로 체포가 돼요. 음란행위? 음란행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자 아니면 그 뭐 다른 피해자가 있어요? 혼자였었던 걸로 저는 네네. 알고 있어요. 이거는. 네, 그 정도면 아마 네. 이해하셨을 겁니다. 네. 왜냐면은 이전에 범죄 기록이
없었고 이 사람이 이제 딱 체포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범죄 기록도 없었고 네, 그렇죠. 딱히 고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풀려나요. 음. 다만 이제 경찰의 주시는 좀 받게 되죠. 아, 이게 좀 이상한 애인데 이런 주시는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좀 정치적인 모습은 계속 보여줘요. 네. 열혈적으로 더 열혈적으로 정치적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좀 이전까지 뭐 공화당이었으니까 공화당이 아닌 좀 반대의 신념, 뭔가 좀 급진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성향을 좀 더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적으로 갑자기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1967년에 잠깐 졸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이듬해 경제학 학사를 이제 받으면서 졸업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대학교도 졸업을 했고 지금까지 보면 사실 동성애적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는 조짐도 있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까지도 보였고 그래도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는 열혈 청년 뭐 여기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범죄 기록도 거의 없고 그런 크래프트 인생이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 건가요, 이제? 그렇죠. 이제 크래프트가 아까 ROTC였기 때문에 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건 미공군에 들어갑니다. 공군. 네. 그리고 이제 텍사스의 이제 부트캠프 신병 교육대겠죠, 아마도 네네. 그곳으로 보내시는데 같은 해에 이제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동성애적 자신이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이제 공개를 합니다. 군대에서 공개했으면 뭐 우리가 느끼기에는 편지로 보냈나요? 그 부모에게 뭐 전화를 쓸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크래프트가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족들에게 공개를 하고 가족들이 반응을 보였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썼던 편지를 통해서 대충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래프트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자신의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어머니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있음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친구에게 편지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크래프트 가족이 최종적으로는 그의 성향을 뭐 받아들였는지 뭐 아니면 그냥 인정만 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가족의 또 다른 어필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제 요것과는 별개로 크래프트가 좀 가족과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렇군요. 크래프트도 가족과 거리두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아버지도 그랬다고 하는 걸 봐서 그 이 딸들과 어머니들의 친함이 굉장히 강했고 크래프트 자신은 이해받지 못하는 부분도 가족들에게 그런 것도 스스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어느 정도 있었고 크래프트를 향해서 굉장히 기대감과 플러스 또 원망 이게 섞여서 크래프트에 대해서 기대감을 하니까 부담을 주고 또 하나로는 부담도 주면서 조금 약간 괴롭힘. 그러니까 괴롭힘이라는 게 막 일부러 때리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넌 더 잘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학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여자 형제들은 크래프트만 이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또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는 남자애가 혼자 있고 여자애들이 많으면 남자가 이해받지 못해 좀 다르잖아요. 분명히 남녀가. 근데 여성들이 너무 이렇게 그 안에서 딸들이 많으면 아,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크래프트 자체의 가족 내에서의 위치는 상당히 불안정하면서 외로운 자리였을 거고 어차피 거리두기를 했다는 것도 내가 동성애자여서 거리두기를 한다라기보다는 나는 이제 홀가분해져야지 거리를 둬야지 하면서 동성애를 밝혔던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난 이제 좀 성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아니면 이런 이 시점에서 어쩌면 군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수도 있죠. 정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되게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리두기를 크래프트는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슬록스님?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추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드러났는데 그거를 드러나게 된 어떻게 보면 기인한 원인은 아마도 가족들의 반응이나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해받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거나 그쵸. 또는 차라리 혼자 되는 게 편해라는 거를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본능적으로 했었던 거리두기 그럼 나도 그냥 거리 두는 게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확실히 딸들 중에 유일한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느 정도 좀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해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좀 예상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물론 그게 절대로 범죄자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심리적으로 가족과 거리두기를 했다라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 뭔가 홀가분해지고 싶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좋습니다.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다면 사실 군대에 있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렵죠. 누군가는 네. 이제 뭐 동성애가 있으면 군대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1967년 7월 26일에 이 상사한테 이 성적 성향이 어떻게 보면 좀 공개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전역, 불명예 전역, 불명예 제대 이런 이제 유사한 명령을 받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이제 당시 자료를 보면 공식적인 기록은 메디컬, 의학적인 원인 때문에 이 사람 불명예 제대했다, 의가사 제대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군요. 아마도 이게 좀 안 좋으니까 공군의 기록에 나오면 네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좀 정치적인 사람이고 바보가 아니었으니까 막 네.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부탁해가지고 이제 막 투쟁을 하는데 사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가족의 집으로 그리고 바텐더의 일상으로 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위기의 상황이네요. 권력을 얻지도 못하고 나아가 다시 완전히 혼자가 되버려요. 가족한테도 거리를 뒀는데 군대에서도 인정받지 못해버리고 가족으로 돌아왔는데 가족과의 관계도 당연히 원만하지 않았을 네. 거고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1970년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뭔가 시작되는 좀 단초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3월 랜디 크램프트가 헌팅턴 해변가에서 13세의 소년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소년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마약과 술로 취하게 만들고 성적인 폭행을 가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사실을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을 합니다. 13살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소년이 뭐 그렇다고 수긍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살아남았고 크래프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빠르게 도망을 칩니다. 나중에 이제 경찰과 함께 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찰이 그곳에서 불법적인 약물과 좀 문제가 될 만한 물건들을 발견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문제가 될 만한 물건들이 뭔가 살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뭐 음란 서적이라든지 뭔가 그런 그림 그런 쪽에 가까웠는데 그래도 이 크래프트가 이 사람이 했었던 행위, 소년에게 했었던 행위로 인해서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살인의 시작이 71년도 얘기를 하면서 네. 얘기를 시작했었는데 이때 잡히기만 했어도 그렇게 수많은 희생자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체포가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어쨌든 피해자가 있는 건데 지금 경찰이 문제가 뭐냐면 수색 영장이 없이 수색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견한 증거들은 다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위법 증거니까 그래요.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 세울 증거가 사실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일로 경찰이 크래프트를 좀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올리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러한 사건이 이런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살인이 네. 일어났을 때 크래프트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의심 가는 사람이라서 뭔가 주시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죠. 저질렀는데 좀 안 잡힌 건 좀 의문이긴 해요. 이건 그러게요. 저한테는. 그러면 이때부터 계속 범행이 시작된 거네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이 사람의 특이점은 뭐냐면 뭔가 계속 진로를 찾아 나가요. 진로를 향해서 질주를 해요. 1971년에 트럭 운전수로서의 이제 직업을 이제 찾아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와 함께 커리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롱비치 주립대학을 등록하고 교육 과정을 이수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컴퓨터 컨설턴트 컴퓨터 컨설턴트 네, 이런 쪽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꽤나 많은 돈을 벌고 밤에는 이제 그런 범행을 저지르는 이러한 이제 일상 패턴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 패턴을 보면 기본적으로 술을 함께 마시자는 제안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이제 희생자들을 유인을 합니다. 네, 네. 그곳에서 약을 통해서 술과 함께 이제 의식을 잃게 만들고요. 자신의 환상을 실행에 옮겼죠. 웨인 투케트가 첫 희생자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정말 처음 희생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확한 피해자의 수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를 막 공격적으로 대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유혹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어느 순간 딱 시점에서 공격형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예 의식을 잃게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범죄였네요. 체포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 혹시 들려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근데 이 사람은 16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근데 실제 살인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분명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크래프트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사람이 점수 기록한 사람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록한 카드를 보면
기록이 암호화돼 있었는데 이 기록에 대한 암호를 딱 제거를 하니까 67명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리스트업이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트업대로만 따라가면 67명의 사람을 살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증거는 67명이 아니라 16건에 대한 증거밖에 없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걸로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사법부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아마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이 아마 발견되지 않았던 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이었을 거고 두 번째는 뭐 시신이 없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16건이면 충분히 사형 16건에 대한 거. 네네.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럼요. 1988년 9월 26일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5차례나 연기가 돼요. 막 이제 버티게 들어가는 거죠. 랜디 크래프트가 정말로 바보 같은 범죄자였으면 이런 연기가 없이 잡혔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뭔가 사형이 집행됐을 그렇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대학도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테디 번디가 그랬듯이 막 버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5차례나 연기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무려 $10,000,000인데 이게 무고한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10,000,000면 지금 돈으로 대충 계산해도 100억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크래프트가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죠. 그리고 이 공방이 막 엄청 길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989년 8월 11일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배심원 제도니까 사형 선고를 추천을 합니다. 재판부에. 그리고 재판부도 이거를 따라서 사형을 선고하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크래프트는 정말로 끈질겼어요. 항소하고 버팁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미국 사법제도가 약간 단호하게 너 사형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사형에 대한 인정, 사형에 대한 확정 이것이 2000년 8월 11일까지 미뤄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때 사형이 이루어지긴 했단 얘기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실제로도 변호사들은 여전히 손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네. 이 사람은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 합니다. 그래요. 아직 살아있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때 사형에 대해서 저는 그 67명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네.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이 사람을 체포하는 것에서 사실 실현이 됐다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사람 67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우리의 생각이죠. 네. 이제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랜디 크래프트에 대한 분석 혹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셨나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살인을 행하는 것을 즐긴 사람일까? 아니면 그 이전의 목적이 있었던 사람일까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행동을 이제 이 사람의 행동이 뭔가 좀 잘못된 배출구를 통해서 나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설명을 해드리면 랜디 크래프트 사건을 맡았던 이제 검찰이나 이제 브라이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무 이상 없는 정상인. 다만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살인을 즐긴 존재였다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랜디 크래프트의 범행이 환상에 의한 범행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희생자들의 의식을 잃게 하는 수단을 패턴으로 삼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살인의 행위는 성적 만족이라는 종착점으로 가는 수단에 좀 불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적 만족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이 깨어나면 자신은 이와 같은 만족스러운 행위를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유기를 했었던 것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전의 살해 방식은 이 사람의 생명을 내 환상을 실현하면서 꺼트린다라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이 사람 랜디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성적 만족을 이루는 단계 따로 살인은 이 이후에 처리 단계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상당히 굉장히 어렵게 표현이 되긴 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다 정상인데 성적 만족을 하려면 살인이 필요했다. 그렇죠. 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차원에서 분석해 본 게 있나요? 이제 동성애자여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실 사랑의 결여로 시작된 환상과 잘못된 배출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랜디 크래프트의 범행을 좀 바라보면 동성애를 해소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저지른 살인 행각이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
랜디크래프트의 범행 그 대상은 랜디크래프트가 선택한 범행의 대상은 다른 연쇄살인범들이 성적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했던 여성 희생자들과 다른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다르다 예. 볼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던 이유는 스스로가 떳떳하게 자신의 사랑을 찾고 삶을 영위하려는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이 뒤로 자신의 욕망과 환상을 실현하려 했다. 잘못된 방향으로 배출하려 했다라는 생각이 좀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바,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시위하고 나섰던 그 청년 시절의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런 자신의 그런 사랑에 대한 선택을 표현하려고 했다면 살인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이 선택한 잘못된 배출구에 계속 만족하면서 살아갔었던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점입니다. 점점 더 삶의 갭이 커져갔겠네. 자기가 바라는 환상과 실제의 자신은. 지금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랜디크래프트의 이프 혹시 생각해 본 거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크게 이랬다면 변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만약에 랜디크래프트 그러니까 재판부가 만약 이 캘리포니아 주 이게 어느 재판부였는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 재판부라고 가정을 하고 캘리포니아에 예를 들어 동성애가 아예 금지인 거예요. 그게 불법인 거예요. 네. 주마다 이제 법이 다르니까 만약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랜디크래프트에게 살인이 아니라 너 동성애했어 라는 이유로 재판부에게 이제 뭐 판결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랜디크래프트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을까? 살인이 아닌 동성애 부분에서 인정할래 했으면 랜디크래프트는 인정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랜디크래프트는 그거를 사회적으로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라는 거죠. 뭔가 서서히 밝혀지고 어쩔 수 없이 뾰족하게 드러나긴 했지만 인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을 때 잠깐 든 건데 남자 형제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뭔가 그렇죠. 이런 성향이 뭐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장남이었으면 달라졌을까요, 좀? 장남이었으면 다르죠. 장남이었으면 좀 다를 수. 왜냐면 좀 그러니까 먼저 온 거잖아요. 그 네. 가족에게 먼저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선착순 그게 있죠. 어떤 어느 정도 좀 성격이 구현이 되고 나서 여자 형제들을 보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가 이상한 존재라는 느낌 아무래도 좀 덜 받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막내 남자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안의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들어와서 뭔가 그 아마도 아버지가 없고 엄마 여자 형제들의 나니까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와서 이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어렴풋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남자 형제들만 있고 막내 여자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는 집에 거의 없어. 그럼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생리가 터진 날 가족들이 얼마나 다 같이 당황하겠어. 남자도 이제 처음으로 그 발기를 한 날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집이고 같은 방에 살고 있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다 당황하겠어. 이게 아버지의 존재가 없으면 그걸 말해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대처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뭐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대처 방식이 서투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외로워졌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이 랜디크래프트 자체는 뭐 생물학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여성에 대해서 좀 어려워지는 다 누나고 엄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찾게 된 건 아닌가. 아까 여자랑 데이트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랜디크래프트 과거에 다뤘던 범죄자들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르네요. 그래요. 오늘 저희가 다룬 랜디크래프트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범죄로 돌아오겠습니다. 연쇄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최근에 책을 냈죠. 마음을 훔치는 대화법. 그리고 오설록수님은 최근에 삼삼한 심리학이라고 또 이제 새로운 심리학 방송을 시작을 했고 조만간 그 이외에도 다른 방송을 또 저희가 제작을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저는 아까 방금 멘트 들어가실 때 우리 내가 대본을 하나 또 썼나 해가지고 연쇄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하시길래 또 하나 새로 시작하시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혹시 뭐 추가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자신의 근황 같은 거 있나요? 근황이요? 네.
예비군 갔다 왔다는 아, 예비군 강원도 갔다 오셨죠? 강원도, 예. 네네. 네. 강원도 갔다 오시는 그렇습니다. 바람에 댓글이 좀 늦었다. 댓글도 늦었고 약간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일가족 우크라이나 터미네이터의 조금 이제 영상질이 조금 이제 떨어진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편집할 시간이 원래 이제 일찍 그날 편집하고 올리면 되는데 그날 제가 이제 그 집 떠나 열차 타고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편집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또 새로운 책을 지금 쓰고 있는 네네. 중이라 네, 아무튼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돌아오고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이라고 연세대 엑스퍼의 또 스피노프 방송이 있어요. 네. 그 등등 여러 가지 방송들이 LBC 방송국 채널을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팟캐스트로만 듣고 계신 분들은 꼭 유튜브 좀 오셔서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삼삼한 심리학은 팟캐스트에 없습니다. 예, 아예 없죠. 네. 아예 없는 게 많아요. 지금 네. 팟캐스트는 거의 엑스파일만 남아 있는 네. 정도로 돼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습니다. 네, 오솔록스였습니다.